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슈퍼 법무부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을 했는데 그 기능이 법무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공룡 법무부, 슈퍼 법무부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옵니다. 법무부에서 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것을 신설하겠다라고 어제 입법 예고를 했고요. 법무장관 직속으로 20명 정도로 인사검증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를 보면요.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 하에서 지나친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권 분립받고 그러면 법무부 안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 내각도 검찰, 청와대 비서진도 검찰, 그리고 한동훈 체제 하에서의 검찰의 장악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 직할 체제가 그대로 가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정수석에게 있었던 공직자 검증까지도 가겠다,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제가 처음에 얘기한 민주제도의 원리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화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일정 부분 통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청와대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를 일정하게 견제를 하고 그래서 검찰과 함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견제와 기능,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대통령 한동훈을 통해서 모든 권한을 집중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라 독점적 구도, 독주의 구도 그렇게 되다 보면 권력의 남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 인사 검증 조직의 비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 성격이 짙은데 이 의원께서는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우선은 그 민주당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이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는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민정수석이 했는데 민정수석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게 비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인수위 때 대통령 그 당시 당선자와 이 문제 갖고 사실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정수석이 그 인사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 좀 자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장점만 나열하면 좋은 사람이고 또 단점만 나열하면 나쁜 사람인데 너무 주관이 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민정수석이 조금 그 앞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게 속된 말로 그러니 이걸 좀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검증팀에 인사관리팀에 검찰이 나오고 경찰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검찰에 두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선 출발은 법무부에 두지만 필요하면 경찰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어떤 검증팀이 아니고
이 복수의 검증팀을 두어서 이걸 양쪽의 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인사권자가 최종 좀 비교해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은 얼마 전 올해 전 정권에서는 국정원에서 뭐 조난 카드라고 늘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국정원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인사 검증을 인사 혁신처에 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비서보다는 어떤 정부의 부처에 두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하기 때문에 일단 존중하고 예. 또 결과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용우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이제 너무 민주당이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건-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아마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아마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이 인사 관련된 검증, 공정한 인사 검증 수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주체라는 것이 인사 혁신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네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건설적이면서도 실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에서 인사 검증 관리단을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들의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이라는 겁니다. 인사가 됐을 경우에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고언도 하고 충언도 해서 수정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서로 인사끼리.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 안에서의 인선하는 사람들 보면 다 청와대 검찰 비서진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법무부의 지금 인선을 보면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아직 인선을 안 했나요? 중앙지검장이나 쭉 내용들을 보면 1차장, 2차장, 3차장 다 보면은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고 공직검증단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하고 가까운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 하면, 명을 하나 하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검사 동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시스템 작동이 안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누구든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인사의 공정성보다는 객관성을 잃고 오히려 폐해성, 장막을 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어서 상당히 의식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쯤은 한동훈 장관이 전혀 거론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 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민정수석 산하에 두어서 검증하는 것은 폐해는 이미 역대 정부에서 많이 입증이 됐던 것이고 거기보다는 부처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아직도 검찰을 지휘하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건 별도의 기구로 두어서 한 장관이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텐데, 저는 한 장관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그 주시를 받고 있는 상태고, 본인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좀 큰 인물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인사 검증을 맡게 된 것이 양날의 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행 하나하나에 굉장히 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도 사실 앞으로 이런 어떤 언행이나 처신을 신중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 저는 뭐 이 부분은 오히려 하여튼 비서한테 민정수석이라는 비서한테 맡기는 보다는 정부 부처에 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 인사정보담당관실의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정보 수집 관리고 2담당관이 경제 분야 정보 수집 관리란 말이에요. 사회와 경제에 있는 정보와 수집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했던 옛날에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 남용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 다시 등장한 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에 대한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국정원 개혁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찰의 권한 남용이 있으니까 경찰 개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검찰에 대한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오늘날의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민주주의 과정에서 민주정부에서 이런 개혁 작업들을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니까 갑자기 국정원이 정보수집 관리에서 권한 집중해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권한이 워낙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이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철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오히려 정보수집 관리를 해서 오히려 공직자들의 사정 작업이라든가 하여튼 뭐 개인정보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검찰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기관을 넣어서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예. 지금처럼 대통령 한동훈의 직할체제의 모습으로 검찰 관련 상명하복, 검찰 동일체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공정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권력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폐해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예.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민정수석을 두고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가 이제 어떤 개인 차원의 어떻게 보면 비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 기관은 이게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처여서 시스템으로 이제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법무부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찰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위상을 잡게 되면 경찰도 또 다른 검증팀을 두어서 양쪽의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기관에서 혹은 뭐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비서 차원에서 한 것을 대통령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다양하게 검증하고 그 평가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야당에서 제기하는 우려 섞인 시선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 검찰 부분과 자꾸 연결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왜냐하면 검찰을 이용호 의원님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각 인선의 검증을 인수해서 누가 했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많았던 장관 후보자들 실질적으로 다 봐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사항을 덮어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시 기능이 예.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예,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얘기도 좀 짤막하게 듣고 싶은데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규정만 개정하면 어제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이어서 이것을 신설할 수 있다. 두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해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 모든 이제 법무부가 할 일,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가 할 일, 행안부가 할 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은 또 다른 기관에서 맡아서 해도 더 좋을 경우에, 효율적일 경우에는 한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한테 업무를 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네. 정부조직법의 6조입니다.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한 것은 지금 인사혁신처가 하지만 이 검증에 관해서는 다른 부처에 좀 위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서로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왜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을 법무부 장관에게 안 듣겠습니까? 그건 객관화하려고 했던 거죠.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인사혁신처라든가 또 하나는 민정수석에 뒀던 것은 결국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인사가 맞지 않았을 경우는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왜 그 소속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인사혁신처를 둔 것이죠. 지금 그 논리로 하면은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인사혁신처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정부조직법상에서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정부조직법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에 있던 내용을 법무부 장관의 하에 전달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다시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릭을 쓰는 거거든요.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법무부에 둬서 인사검증을 만들겠다라고. 이것은 자의적으로 인사 관련된 부분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정부 조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국회 추인을 받는 게 맞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는 우회 전략을 쓰고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좀 가는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책임은 그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든 인사혁신처에서 하든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든 다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행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디 기관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제는 그 폐해가 있었던 이제 민정수석이 하고 있던 것들을 한번 내각에 위임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그 출발인 것이고 법무부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찰이나 다른 쪽에서도 두어서 서로 크로스 체크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이걸 좀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법적인 거 이제 좀 어떤 문제 이런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본인의 국정 철학이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사실 정부 조직법에 이제 담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앞으로 또 조금의 절차가 가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가부를 폐지하는 만에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번 이제 정기국회 정도 가서 예. 정부 조직법 개편할 때 이번 그 관련 규정을 좀 손보면 될 거예요. 법무부가 만약에 인사검증의 권한을 다 갖고 이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부처 있죠. 예를 들면 행안부가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이런 공무원들이 법무부에게 조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부가 되는 거예요. 상법부. 모든 부처의 최고위 위에 있는 법무부가 돼서 법무부가 다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가장 권한의 힘은 집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폐해가 있겠지만 대통령실 안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인사검증을 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무부가 만약에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법무부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되고 나머지 부처는 거기에 따라가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부 조직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또 대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 역시도 뜨거운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제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그리고 부의장으로 4선 김영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보다 후반기에 이제 원구성 상임위원회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을지 야당이 맡을지 이 문제를 놓고서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으로 주기로 했던 이전 원내 지도부의 약속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야당에서는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왔다. 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떤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반씩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일단 주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부분은 여야 간에 작년 7월인가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후반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다.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한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이걸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난 어떤 명분으로도 참 국민들이 얘기하기가 어렵고 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번복하고 깨려고 그러는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 검수완박처럼 앞으로 하반기에도 입법 폭주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이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주장이 놀리고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이 이제 맡게 돼 있는데 다수당인 경우 거기서 의장을 맡게 되면 소수당에서는 사실은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또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렇게 관행으로 존중되어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21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나서 180석 가까이 이제 그 당시에 여당이 되니까 예. 우리 다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다 갖고 책임도 져라 해서 한동안 독식했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독식해서 이게 이게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이상해지니까 결국은 서로 합의해서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갖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고 저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의회 민주주의는 의회가 중심이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끌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의회 자체도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당, 그게 단 몇 석이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이 관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한 석 많으면 다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냐면 가장 큰 대통령제에서 체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하고 의회의 다수행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 총리와 내각이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다수당이 결국 국회의장을 하게 되는 거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출된 그 대표가 정책을 통해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정책과 입법화 과정에서의 의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사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적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의원 내각제에서 마찬가지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우리나라 같이 왔다가 처음 현상이 언제 나오냐면 88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사당 체제하에서. 그러니까 민정당은 소수당이 되고 나머지 야 3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장도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법사위원장도 그때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21대에서 의회의 다수당이 되니까 책임지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민주주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리에 맞는 건데 야당에서는 원래 야당이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당시 국힘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월에 그 타협을 이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다시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 된 거예요. 야당이 됐고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의회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찾아서 의회 안에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야당이 원래 얘기했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논리를 우리도 또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지금 보면. 이 야당이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국민의힘 주장은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라는 논리를 폈죠.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88년 체제 하에서의 그 88년 그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야당이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당 시절에. 그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입법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이건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의회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견지와 균형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국힘은 당연하게 그냥 합의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그 원리에 의해서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원리에서 합의가 됐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박성준 의원의 그 말씀이 민주당 의원 대부분 그렇죠. 의원들의 예, 예. 이른바 당론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론까지 아니어도 이제 지금까지 논의의 흐름. 그러니까 21대 2020년 등장한 이후부터 계속 법사위원장의 논리는 팽팽하게 지금 맞아요. 아니, 야당은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예, 논리. 그 작년 합의는 그 부분 다시 좀 휴지 조각이 된 말씀드리고 상황이네요. 지금 오죽하면 옛날 뭐 수십 년 전 얘기까지 꺼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권위주의적 정부 그러니까 군부 정권 때는 국회 기능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은 통법부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눈짓하면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그 당시에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대로 이제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가 정책해 가면서 사실은 뭐 이게 여당이다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엇갈려서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또 법안도 숙성시켜가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행정부 견제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데 문제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소수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쭉 민주당이 끌어온 거 보면 말과 행동이 좀 달랐고 지금도 왜 논리가 이혈령 비혈령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2년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소수당은 소수당만큼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또 절차를 지켜가는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법사위원장 안 갖겠다고 해도 약속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갑자기 뒤집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국회의장이 당적을 놓게는 되지만 그래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원래 제가 처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의회에 있어서의 다수당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의회에서는 의회의 책임 또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책임 여기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 이 원리에 마땅하다는 예, 두 분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각 당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 조금 목소리 크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이를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들 또 추경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 또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그 의장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누구죠? 저기 김진표 의원이 당내에 선출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무난한 분이다. 선수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 무난한 그 선출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지금 터덕거리고 있기는 한데 그 전일에도 사실 열어서 이게 추경 부분은 처리를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나 뭐 서울시장 이런 것만 눈에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들 또 지방 의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참 재밌게 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자기 선거가 될 텐데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과연 지금처럼 국민의 그 뜻과 민심을 거스르면서 마구잡이로 입법 복주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뭐 이게 비대위원장 젊은 비대위원장하고 뭐 윤호중 뭐 대표하고 서로 뭐 티격태격 하던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좋지 않게 보일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만일 민주당이 지게 되면 다음에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다. 그럴 때 여기서 다시 우리가 논리를 바꿔서 우리 합의는 합의대로 했는데 그거 우리 뒤집어서 다시 법사위원장 가져 이렇게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로 어려운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자멸의 길에 초입에 접어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나친 우려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도한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뭐 질책이 분명히 있던 거고요. 또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좀 지금 초기에 봤을 때 우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권한에 대한 어떤 집중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검찰 출신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지금 보면은 권한 집중이 워낙 강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론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인물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국힘에 비해서 이제 우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는 기대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높은 거죠.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들이 그 지지율을 보면 한 7, 80%, 80%가 다 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이한 현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정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면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도 그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뼈아프게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국민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최전선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비대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 간의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의 지지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역대 모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야당이 된 정당 같은 경우는 난맥상이 있게 돼요. 네. 그러면 노선에 대한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법칙이 있고 이 길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봤을 때 이 길도 좋을 것 같고 이 길도 좋을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 반성론도 있는 거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노선 투쟁이 있는 거죠. 네. 노선 투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논란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치열하게 지금 지방선거 7일 남은 시점에서 지도부의 파열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나아가자. 우리가 더 자성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인천 계양을 쪽에 좀 기대치가 커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보기는 두 분이 지금 팽팽한데 팽팽한 상황이 온 것 자체가 민주당의 위기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왔는가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나오도록 만든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 건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든 지든 제가 분위기를 봐서는 신승 아니면 석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후보풍을 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시를 하셨는데 늘 사실은 겸손하게 그런 우려 속에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예. 50% 간 넘는 정도의 지지도를 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게 진영 논리로 돼 있어서 이게 안 깨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